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하지만 정치는 무속이 아닙니다. 네. 네. 정치도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4강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자, 플랜 B 최재형 아웃, 원조 보수 황교안 탈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황교안 가능성을 좀 더 봤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황교안은 상승세, 최재형은 하락세, 그다음에 원희룡은 정체였거든요. 사실 그게 명확히 보였지 네, 않습니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면접조사. 그런데 당원의 표심 우리가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심이 여론조사에 나오지만 더 충성도가 강한 당원의 표심, 특히 당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열정적인 지지자를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당원이 황교안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죠. 그랬는데 보니까 본선에 네 명이 이 3차 경선을 치르는데 어떤 조합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당원들이 고민한 게 아닐까? 네네. 국민의힘 네. 쪽에서 중도 확장력 네.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희룡 전 지사가 지금 현재 대권 본선 주자가 될 가능성은 낮잖아요. 네. 근데 턱걸이로 왜 올려줬느냐? 이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는 그렇다 치고 당원들의 선택과 결정은 매우 전략적이었는데 4명의 역동성, 다이나믹스, 이 4명이 콜라보가 됐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봤는데 사실은 지난 예비 경선 과정을 보면서 당원들도 적지 않은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균형을 잡으려면 가장 정상적이고 정치 관록을 가지고 있는 또 비전이나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을 올리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본선까지의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자각한 것이다. 네. 전 이건 나름 국민의힘 당원들의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어디서 강점? 지금 보니까요. 포인트 네네. 땄을까요? 오늘 보니까 돌아다니는 엄청난 한 이 4-5가지 버전이 있던데 사설 정보지에 중요한 건 뭐냐? 막 돌아다니요. 사실 관계도 100분을 확인하지 않고. 맞춘 게 거의 없고요. 일단 당원 투표 100분율이 30% 맞아야 되는데. 100분율이 안 맞아. 원희룡 득표율도 예를 들면 막 너무 오락가락하고. 아니 원희룡 전 지사 득표율은 제가 받은 거에는요. 네. 당원과 여론에서 하나는 3점 얼마, 네. 하나는 2점 얼마, 합의 4점 얼마. 그러니까요.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엉터리.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대략이라도 맞춘 다음에 돌리던가 해야지. 네. 정치권은 그런데 네. 후보들의 반응을 보면 대략 짐작은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1차와 비슷하게 크게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당원들 표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설 거라고 여론조사 보면 예상했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기 때문에 격차는 과거보다 홍준표 후보가 추격을 해서 좁아지긴 했지만 줄어들긴 했지만 네.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당원에서 우위에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는 더 상당히 높겠구나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격차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벌어졌다는 뉘앙스로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이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하지 않았거든요.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하지 않았다. 네. 그 점을 좀 유의해서 본다면 해석이 대략, 가능하다. 짐작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홍준표 후보가 막 상승세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TV 토론까지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분도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맥을 조금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매해요. 아니 상당히 따라잡기는 했는데 네. 사실 따라잡긴 했는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4명이 토론회 하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의응답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8명보다는 2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4명으로 줄었으니까요. 이게 TV 토론을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원희룡 변수가 생기면서 그렇죠. 원희룡 후보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를 많이 저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물고 물리는 이 맞아요. 복잡한 관계가 될 것 같은데. 하태경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하태경 후보는 떨어졌는데 네. 원희룡 후보도 만만치 않은 강적이죠. 예. 네. 그리고 이게 고발사주 의혹이 조금 더 이제 수사 강도가 세지고 있고 그렇죠. 정황들이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손준성 선에서 끝날지 윗선 지지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도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만약에 불거졌을 때 오히려 윤석열을 지키자
이쪽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고요. 국민의힘 그렇죠. 지지층에서는. 한편으로 그런 정황들이 조금 더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다면 홍준표 후보한테 역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점점 침. 침. 거기다 역술이 논란 이게 네.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논쟁하는 과정도 그다지 또 국민의힘 석연치 않았죠. 지지자들한테 네. 마음을 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논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고발 사주 이런 논란이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 논란이 네. 결집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게 이탈로 이어질까요? 이거는 리스크가 분명하고 네. 저는 이거는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야 이건 좀 걱정이다. 이건 좀 아니지. 이게 사실은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검찰 권력을 사유한 거야? 뭐 이런 의혹보다 이 주술 미신 무속 문제가 훨씬 더 체감적으로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네, 유권자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재밌잖아요. 이게 지지자든 뭐야? 반대자든. 네. 근데 오늘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자,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이제 끝날 것 같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해요. 뭐 손바닥의 왕 뭐 3번 나왔다. 나올 얘기는 다 나왔어요. 이제 심지어 유승민 후보가 누구 하십니까? 누구 하십니까? 누구 하십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윤석열 후보 옆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 유승민 후보 옆에도 있었고 이낙연 후보 옆에도 있었고 그런 인물도 있고 무슨 침. 네. 자, 근데 오늘 인터뷰를 보면요.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천공 스승 나왔어요. 천공 스승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사퇴 전에는 내가 조언을 해준 게 맞다. 사퇴 조언도 내가 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일 심각한 건 이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사람 잘 만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다는 하는 취지의 얘기죠. 얘기를 해서 이게 성별 논란이 왔는데 천공 스승의 인터뷰는 그쪽에서 나에게 먼저 연락이 왔고 찾아왔는데 김건희 씨가 연락했다. 그리고 내외가 부부가 함께 왔다. 이렇게 네. 되면 전 윤석열 후보가 여자들은 그런 데 다니지만 나는 잘 싫어해서 안 다녀요가 아니라 같이 다닌 게 지금 확인된 거예요. 아니, 같이 다니긴 했는데 이제 주로는 여자가 다닌다 이런 식으로 또 피해 가겠죠. 네,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제일 저도 도이치모터스나 뭐 이런 등등보다도 아까 했던 이런 구설수 이런 게 이제 잔상이 오래 남거든요. 오래 사람들의 가죠. 인식에는 네. 복잡한 건 잘 모르는데 왕자 점 뭐 무슨 침 막 이런 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당원들이나 핵심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굳건히 버티는데 윤석열을 지키자. 네, 네. 이게 이제 계속 결집으로 오히려 하고 결집이 있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자 대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에 만약 확정이 된다면 본선에 들어가서 본선에 들어갔을 때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조사를 해보면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경쟁력이 더 좋다는 조사 결과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자 지금. 대결에서. 양자 대결에서 그 흐름이 더 만약에 가속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전히 윤석열이 높아서 최종 그 본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홍준표 후보를 이겼을 때 민심들은 많이 떠나고 있는데 핵심 지지층만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고민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네. 우리 후보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선과 본선의 경계를 나누는 딜레마예요. 경선은 결집한 쪽이 이기는데 결집한 쪽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네. 본선 상황이 딱 들어가면 이제 그야말로 1대1로 적과 마주치는 거 아닙니까? 경선은 아무리 싸워도 자당 후보라 또 원팀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다독이고 습하잖아요. 강도가 약하죠. 근데 본선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1대1로 적과 맞서는 상황이에요. 이때 너무 리스크가 적이라고 하지 부각됐을 때. 마세요. 상대랑. 그렇지. 너무 우리나라의 정치를 너무- 선거가 너무 전쟁화돼서 네, 그거 안 이거 좋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민주적인 제도죠. 네. 선거는 축제고 국민들에게. 네. 자, 그런데 이제 축제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자정작용을 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원희룡 후보의 선택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한 게 이 본선 직전에 마지막 후보를 낼 때 당원이든 혹은 이 지지층의 선택은 본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근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게 네 분이 되면서 기성 정치인 세 분과 정치 지신 한 명. 그렇죠. 이 구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공무사원님 검사외전 대사에서요. 영화입니다. 영화 검사외전 대사에서 검사는 증거 앞에 겸손하라고 하던데요.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영화 더킹에서는 검사는 점쟁이 앞에서 겸손한 점을 봤거든요. 네. 어떤 영화를 보느냐. 그 영화가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발사주옥은 네. 어려운 수사가 아니고 수사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다 녹취 파일이 전화 녹취가 복구됐어요. 복구됐어요. 그 내용이 충격적이죠. 내용이 조성은 씨가 말한 대로 거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 고발사주옥이 당장 윤석열의 지지율에 영향이 갑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1, 2주 사이에 이 등락의 폭은 크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런데 큰 흐름을 봐야 하는데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보면 정점을 찍어서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폭은 크지는 않지만.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호감도가 떨어져 있고요.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앞서는 조사도 ARS 조사 일부 있지만 전화면접 조사에는 대부분 다 밀리고 있고요. ARS에서도 거의 붙은 조사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흐름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반전의 모멘텀 아직은 못 만들고 있다. 다만 버티기를 좀 하고 있는 거다. 상관없다. 고발사주. 나와는 상관없다. 고발사주.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봤어요. 7분 정도씩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번. 2번을. 굉장히 녹취록 풀면 길 거예요. 7분 그렇죠. 적지 않은 맞습니다.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조성은 그 공익제보자가 본인한테도 내용을 달라. 지금 요구를 한 거잖아요. 네. 정보 공개 청구. 그거 줘야 안 줬어. 됩니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냥 예를 들면 다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일부만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공수처가 네. 때문에 파장이 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버틸까요? 아니 아니면 버텨요. 그래서 저는 11월 5일 네. 국민의힘 최종 본선 주자 결정될 때까지 네.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적어도 윤석열 지지층에는 큰 영향은 못 줄 거예요. 그렇습니까? 반대 진영에서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세게 때릴수록 결집이 더 강해지는데 예. 문제는 이게 본선 리스크로 누구에게 더 크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인데 본선에서는 이 리스크는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돼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본선 전에 할지 뭐 경선 과정에 할지 시간은 이제 공수처가 조절하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보세요. 저는 우선 지금 현재 비판의 화살은 제 1타겟이 누구냐면 네. 김웅 의원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아까 오늘 또 첫 입장도 기억나지 않는다는데 네. 아니 7분씩 통화하고 7분씩 2번 통화했고 7분 기간 동안에 조성은 씨가 얘기는 내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어본 반문이나. 네. 그럼 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김웅 당시엔 이 후보자가 지시했잖아요. 처음에는 남부지검 하세요. 매 내세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은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줄 테니 고발장 뭐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접수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설득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든다. 여기서 김웅 의원의 입장이 스스로 결정이 돼요. 포지션이. 네. 검찰과 지금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전화는 처음에 고발장 주기 전 오전 그리고 고발장도 보내요. 판결문도 보내요. 캡처된 이제 자료들 다 보내요. 100여 건이 가요. 오후 4시 때에 두 번째 전화를 했는데 이때는 뭔가 우리라고 말한 사람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다시 됐어요. 남부지검은 본인이 검사 재직할 때 관련돼 있던 지검인데 네. 딱 다른 얘기가 이거는 이 스스로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네. 남부지검도 안 돼. 서울지검도 안 되지만 중앙지검도 안 되고 대검에 접수해. 그래서 고발장에 공공수사부장 찍혀 있고 대검 공공수사부에 접수해야 된다고 다시 오달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하루 동안에 전화 2통화 7분짜리가 아니라 김웅 이 후보자가 얼마나 바빴을까. 네. 이 사건으로. 그러면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면 저는 오늘 국정감사 와중에 있습니다만 의정 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이게 이 사안이 무슨 10년 전에 이뤄진 사안이 아닙니다. 네네. 1, 2년 전에 불과 이뤄진 사안이고요. 본인이 초선 의원이 되는 그 시점이에요. 아니, 그리고 거기다 조성은 씨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또 녹취 파일을 가지고 아니, 있는 그 거예요. 녹취 파일이 그리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내용이 방송사에서.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오갔는지가 상당 부분 팩트가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 생각하면 아 내가 그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상식적으로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장관 뭐 10년 전 일 가지고 여러 네. 기억을 못한다 이야기를 하던데 그리고 이건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타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말씀하신 대로 타격이 없을 텐데 약 지지층이나 스윙보트 이런 쪽에서 네. 굉장히 네.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드 마크가 없어져요. 공정과 정의 법치를 내세우면서 대선을 뛰어들었는데 공정 정의 법치를 강조했던 그 상징성이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윤석열 이름 석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네. 지금 언론사마다 약간씩 보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자, 윤석열 후보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 박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본선 들어가기 전 경선 과정에는 생각만큼 크게 영향은 못 줄 것 같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건데, 네. 근데 본선 리스크로는 이게 중요하게 작동한다. 네. 지금은 아마 김웅 의원의 뭐 제명 사퇴 얘기 나오기 있지 않습니까? 여권에서도 아주 총공세를 펴고 있고, 근데 공수처가 이 내용을 검찰이 발표하는 시점 정도에 윤석열 이 후보에 대한 영향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것 근데 같아요. 이거는 손준성 검사가 소환이 됐을 때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뭐랄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어떤 증거라는 게 증언에서 나와야지 지금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PC나 뭐 휴대폰도 비밀번호를 지금 뭐 풀었다는 그렇죠. 얘기는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여러 등등이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경선전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는 두 전문가가 있었고 아직은 0411님께서 고발 사주 연관되면 지지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윤 후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네. 다들 버티니까 말이죠. 버팁니다. 대장동 의혹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속속 드러납니다. 거기에 몸통이라고 지목되는 김만배 씨가 검찰에 출두합니다. 그렇죠. 자, 대장동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11일 예정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게 대장동과 고발 사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발은 공권력 내에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느냐? 근데 이 고발장을 야당으로부터 접수하게 해서 네. 이 검찰은 억지로 이 하기 싫지만 수사해야 되는 신용을 취하면서 하려고 했다는 게 실제는 지금 검사들이 드러난 거고. 써주고 실제로는 검찰이 원하는 수사를 하고자 하면서.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난해 4월 얘기인데 3월, 2월 거슬러 올라가면 세트로 된 문건들이 나온 게 더 있어요. 바로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가족, 특히 장모에 대한 네. 하나는 대응 문건. 네. 이거는 법적 처벌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레드팀이 만든 거다. 네. 근데 이거 사적인 대응을 왜 검찰이 해주지? 근데 그 다음엔 아예 이것을 더 풀어서 쓴 변호 문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편파적으로 예. 누구 입장을 변호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볼 수 있을 고발장은 검찰총장이나 네. 한동훈 검사장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들어있어요. 거긴 김건희 씨에 대한. 이건 검찰총장의 가족이지만 사적 영역인데 이 명예훼손까지도 포함시킨 고발장이니까 장모 문건과 세트예요. 그럼 이게 검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국기문란이냐라는 얘기를 이제 들을 만한 사건이고 저쪽은 구조가 윤석열과 손준성의 관계가 여기 핵심인데 저쪽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 논리가 지금 야권의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조적으로 이건 닮은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잡해. 너무 언론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등장인물도 등장인물도 엄청 많아요. 잘 해석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곽상도가 50억을 먹었어. 여기까지는 알아. 크게 부인하지 않는 것 곽상도 같아요.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았어. 윤석열 부친 집도 알아요. 네, 그것도 아는데 거래됐어. 그래서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이 돈을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복잡한 건 잘 모르겠고 네. 돈을 먹었어 안 먹었어. 근데 국민의힘의 곽상도는 돈을 먹었네.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 네. 물론 나중에 이제 전모가 다 밝혀지면 네.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한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검하면 박영수 특검이 있었고 거기에 또 윤석열 총장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 최순실 특검 관련해서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거론되는 박영수 특검도
뭔가 그 따님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인척 100억 얘기도 있고 따님 거기 취업도 했고 하참대회 미분양 아파트도 뭐 받았고. 여러 구설수에 오르니까 특검이 그게 과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그 박영수 특검권에서. 네. 1521님께서 고발사주 내용은 충격적인데 듣고 있는 우리도 당사자 어느 누구도 별반 반응이 없어요. 다들 원래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검찰 원래 그런 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복잡하다. 아니, 그리고 검찰이 할 얘기가 좀 없는 게 다 검찰 출신의 법조 카르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 사주 쪽도 검사들. 네. 그리고 대장동도 주로 검사 출신들. 네,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뭐 정의의 사도처럼 이야기할 수 없는 진실을 상황입니다. 빨리 잘 드러내야죠. 5508님 언론이 좀 더 짜임새 있게 보도해 주셔야 복잡한 사안이 이해가 쉽습니다.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분석해 주는 데도 아닙니다. 주진우 라이브 잘 들으면 정치연구소 들으면 됩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자, 시간 되면 뭐 유튜브도 좀 보시면 좋고요. 얹어가기. 자, 민주당 경선 레이스 이번 주 일요일 날 마무리됩니다. 내일과 모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지금 말미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레이스 변수는 있을까요? 아니, 저는 사실 변수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그렇죠.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투표율인데 권리당원 투표율은 뭐 49%, 기존 지금 최근에 좀 낮아졌죠. 그 흐름하고 비슷한데 이제 3차 슈퍼위크에 참여했던 국민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만 74.7%. 그러면 이제 ARS 투표를 오늘과 내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80%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투표율이 네. 높아졌어요. 그게 이제 31만이었거든요. 그렇죠. 30만 정도 됐는데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과연 어떤 층이 결집한 거냐. 저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지지층이 다 결집했다고 봐요. 각각의 결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에서. 네. 그러면 기존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려면 이 서울과 경기 남아있는 수도권 말씀하신 선거인단 중에 이낙연 후보가 한 80%를 표를 싹쓸이하면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60% 이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까지 현실적으로 봐온 그림에서 그럼 변수가 뭐가 있느냐. 대장동 이슈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장동 이슈는 경선 과정 본선에선 리스크를 어떻게 작용할지 예단할 수 없지만 경선에서 양쪽 지지층이 다 결집하는데 지지층의 규모가 패턴으로 드러난 흐름으로 보면 지금 80% 60%를 이낙연 후보가 득표하기는 특히 경기 그리고 서울에서는 매우 어렵다. 아니, 그리고 과거에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앞서가니까 마지막에 이인재 중간에 이인재 후보가 탈락했고요. 정동영 후보가 남았었는데 경기 지역에서 정동영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정동영 후보에 대한 약간 동정론이 같이 있었거든요. 달려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대장동 이슈가 터졌고 네. 서로 굉장히 양 진영 간에 신경전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동정론이 작동할 가능성은 없다. 이변이 없을 것 같다. 결선 투표 안 갈 것 같다. 청취자께서 민경욱 의원께서 민경욱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했대요. 왜 자꾸 최근에. 이러는 걸까요? 얘기합니다. 황교안 후보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근데 이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뭐 얘기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또 따라서 호응하고 거기에 슈퍼챗을 보내고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황교안 후보는 본인이 공약다운 공약을 많이 만들고도 부정선거 공약에 묻혀가지고. 근데 그런 강한 반정부 정서에 강성 당원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한 예상이 깨져버린 그러니까 아침이잖아요. 우리 오늘. 공화당이 만들어진 것이 황교안 후보한테는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패배 원인으로 된 것 같아요. 지지 세력이 밖으로 그분들은 빠져나가는. 당원이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 공화당을 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같이 있어야 당선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를 좀 원망하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겉으로는 말 못하고. 그렇게 보는데 참 정의당 경선은 어떻게 갑니까? 결선 투표 갔죠. 지금 사실 결선 투표 갔는데 12일 날 개판이 나는데
심상정 후보가 과반 돌파를 못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46.42%. 이거는 뭐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심상정 하면 유력 후보라고 인식이 됐는데 그렇죠. 이정미 후보가 만만치 않게 37.9%를 얻었어요. 네. 근데 이제 3위 후보의 표심이 중요한데 김윤기 후보죠? 예, 근데 이제 중립을 표방을 했어요. 원래 성향상은 원래 이분들이 이제 진보신당 이쪽 계열 분들인데 이정미 후보하고 조금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주변에도 관측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12% 남짓이에요.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심상정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46.4% 심상정 후보가 받았습니다. 우세하고 이정미 후보하고 어쨌든 10%포인트 내에서 격차는 좀 있는데 문제는 저는 3위와 4위 후보, 4위는 이제 3%대예요. 그리고 이제 3위는 12%대고 요 표 중에 적지 않은 표가 이정미 후보 쪽으로 지지가 가면 그래요? 해볼만 합니다.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당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분도 정의당도 있으니까요. 세대교체 요구가 분명히 있죠. 네.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 이제 부상합니까? 국민의당 결국은 이제 요즘에 권은희 당대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쭉 들어오면 이 대선 출마를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부 의원 중심으로. 네. 그런데 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마지막 승부 펼치지 아니 않겠어요? 장이 섰을 때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안철수 그렇죠, 후보가? 그렇죠. 네. 선거에 장이 거기에 섰을 제가 때? 보기에는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분명히 김동연 나올 것 부총리 같은데. 준비하고 있고. 안철수 네. 후보 또 얼마나 부상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일요일에 민주당 후보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표율 말하고 갑시다. 겁시다. 최종 득표율을 얘기합니다. 네, 네. 최종 46. 합쳐서 네, 누적 총 누적. 46? 예. 아 56. 56이죠. 46. 46이면 결선 투표 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56. 네. 56 자, 저는- 최영일 평론가. 저는 잘하니까. 자, 57.5. 57.5 대 56. 네. 네. 정치연구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영일, 박시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숨 좀 돌리고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